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해서 PIMS예요.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우리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요거는 이제 망법에서 우리 배웠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이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고시에서 ISMS가 있고 PIMS가 있는데 이게 통제 항목이 거의 이렇게 겹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고시에서 원래 고시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따로따로 고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고시에서 이제 자세한 부분을 더 자세한 부분을 이제 얘기한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이제 이게 감사원에서 정책 감사도 합니다. 여기는 과기정통부, 여기는 당시에 행정안전부였어요. 지금은 이제 개보위로 이 업무가 넘어갔지만 당시 행정안전부였는데 감사원에서 이게 기업에서 이게 겹친다, 중복이다 또는 학계에서도 중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감사원이 정말 그런지는 이제 실사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복 여부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ISMS는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망법에 있고 PIMS는 개보법에 이 근거가 있는데 이거를 고시를 합쳐라. 그래서 고시를 합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증, PIMS에 관련된 거는 인증을 받는 거는 권고사항이에요. 이거는 의무 대상이 없어요. 또 의무 대상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행하게 된 배경은 개보법이 시행된 게 2011년 3월이었죠. 2011년 3월에 이제 시행이 되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게 개보법에 대한 이제 홍보를 많이 했겠죠. 인지도는 향상이 됐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그 수준은 이제 미흡한 거죠. 또는 이제 정보보호에 대한 수준도 사실 이제 미흡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해킹도 당하고 유출도 되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개인정보에 대한 그 자산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중요도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이게 예산과 인력의 어떤 그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거를 좀 해보자. 셀프 레귤레이션이죠. 셀프 레귤레이션으로 이거를 좀 해서 좀 보호 수준을 좀 높이자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그걸 이제 PIMS 관리체계를 잘 갖추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인증,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을 부여하자라는 이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의 차원에서 보면은 ISMS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과기정통부, 주관부처가 과기정통부고 법률은 망법의 47조, 시행령은 47조에서 54조, 시행규칙은 이렇게 돼 있고요. 고시도 이렇게 있어요. PIMS 경우에는 주관부처가 개보이고 개보법 32조의 2. 그러니까 이게 개보법 당시 2011년 3월에 시행될 때는 PIMS 요 인증제도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후에 이제 이게 들어가니까 32조의 2라는 항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시행령도 뭐 34조의 2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8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고시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왜 통합됐다고요? 감사원에서 정책 감사를 하면서 이거 중복 여부가 많다. 이거 통합해라. 그래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해서 과기정통부하고 개보위가 공동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제 항목이 이제는 전체 ISMS 요거 PIMS 요거는 22개, 요건 80개 해서 총 통제 항목이 102개가 돼요.
이제 중복되는 게 없는 거죠. 예전에는 ISMS 뭐 이게 130 몇 개였고 뭐 핌스도 뭐 거의 100 몇 개였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겹쳤어요. 이렇게. 요 부분은 요 22개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요 겹치는 부분 있죠. 요거는 이제 ISM에서 다 이제 내려온 겁니다. ISMS로. 그래서 지금은 ISMS P 해서 80개의 통제 항목은 ISMS, 22개의 통제 항목은 이제 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ISMS P다라고 한 겁니다. 자세한 거는 계속 이제 아마 다음부터는 이제 그 ISMS를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하죠. 영향평가죠. Privacy Impact Assessment라고 그랬어요. 영향평가는 우리 정보보호에서 망법에서는 이제 사전 점검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구축 단계에서 사전 점검, 정보보호 조치 사전 점검을 하고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은 뭐였죠? ISMS를 통해서 정보보호 수준을 이제 제고를 시켰다고요. 그럼 개보법 입장에서는 영향평가가 이제 사전 점검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핌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축 단계, 그 다음에 운영 단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평가는 미국의 그 OMB에서 운영하던 그 법률에 의해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이제 평가를 영향평가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이 영향평가는 수행을 한 다음에 계보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 대상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의무 대상이 존재한다. 피하는. 그래서 제가 피하 그 영향평가는 여기는 인증심사원이 아니라 영향평가 그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이것도 기사에서 이게 5일 동안 그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거의 한 5시간을 시험을 봐요. 이게 5시간을 보는데 아주 뭐 이게 실습까지 예, 그러니까 필기 시험, 그 다음에 실습 시험까지 해서 5시간 정도를 볼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설팅 정보 보안 업체가 이 피아 자격증 있는 사람을 아주 이제 선호를 하죠. 왜냐면 컨설팅 사업을 하려면은 이 피아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어쨌든 영향평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뭐죠? 평가 대상 시스템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운영 단계가 아니니까 구축 단계에서 이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 기관이 대상 시스템을 운영에 있긴 있네요. 운영 또는 변경하거나 연기하려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운영에 들어갈 경우는 약간 그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 예. 이따가 보시면 아십니다. 일단 구축 단계에서 하는 게 오리지널 피아 제도예요. 그럼 의무 대상을 보죠. 자, 영향평가 수행 대상인데요. 구축 운영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하려는 거죠. 하려는 앞으로 구축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민감 정보하고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피하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경우에도 요 1번 요 경우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 경우는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을 이렇게 연계를 하니까 플러스를 시키는데 그 플러스된 정보 주체의 그 수가 어떻게 되죠? 50만 명 이상일 경우에. 예. 그 다음에 구축 운영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에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인 경우에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받았어요. 어떤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운영 단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향 평가를 받아서 이제 운영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개인정보 검색 체계든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체계를 이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영향 평가가 됩니다. 예. 다만 이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 이제 한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반드시 피하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요. 11조. 이게 갑자기 11조가 왜 나왔느냐? 자료 제출 11조에 있는 자료 제출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개년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3년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이행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근데 3년마다 이렇게 이제 3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거를 개보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로부터 이 어떤 의견을 받아요. 그러면 정부 부처별로 또 개인정보에 관련된 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총괄해서 이제 3개년 기본 계획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 이런 근거가 없으면은 이거 정부 부처에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안 줘요. 즉,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부처에서 이 자료를 그냥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주겠죠. 하여튼 그 용도로 요 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요겁니다. 바로 수준 진단. 관리 수준 진단을 해요.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공공기관에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 요구. 자료 요구를 해요. 예, 그때 적용되는 게 바로 11조에 이제 1항하고 2항이 있겠죠. 1항은 뭐 3개년 기본 계획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수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016, 17년도에 760개 기관 대상으로 해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그러니까 준정부기관이죠. 이런 데 자료를 요구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진단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준진단을 받기 위해서 또 컨설팅을 받아요. 정보보호 업체로부터. 그래서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 업무도 이제 또 생깁니다. 근데 이 컨설팅 업무가 거의 ISMS, 핍스하고 거의 같아요. 여기 보면 진단 내용이 관리체계 구축 운영, 보호대책 수립 및 운영, 침해대책 수립 및 운영, 거의 그 관리체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준 진단하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보호대책 수립 및 운영, 침해대책 수립 및 운영.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가위원을 두고 평가를 하겠죠,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 15년도군요. 2015년도에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결과예요. 이게 점수까지, 각 개별로 점수까지 이제 서열을 이제 매기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5장 정보 주체 권리 보장입니다. 정보 주체는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네.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 단체, 공공기관, 단체, 기업, 개인이죠. 개인까지 포함되죠. 네. 이 사람이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개인정보, 내 개인정보, 예를 들면 김원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뭐가 있느냐, 뭐 아이디, 뭐 비밀번호, 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 항목과 그 내용을 열람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수집 이용 목적이 뭐였냐, 그다음 보유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 뭐 영구냐, 아니면 반영구냐, 이거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3자 제공, 어느 보험회사에 뭐 줬으면 어느 보험회사에 줬는지, 이거 다 현황 내놔라. 그 다음에 처리에 동의한 사실, 내가 동의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요구하지 않고 계보위를 통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보위를 통하면 이게 좀 약간 인다이렉트 요구잖아요. 인다이렉트 요구인데 계보위를 통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날라오겠죠. 왜냐하면 계보위가 이 공공기관을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요구, 정보 주체로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10일 이내에 빨리 자료 내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좀 더 인다이렉트긴 하지만 좀 더 책임감 있게 이제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열람 요것이 10일 이내에 정보 주체가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는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 이거 이 삼자 제공하는 거 하지 마라고 열람을 한 다음에 이게 무슨 A 보험회사에 이게 삼자 제공이 되네? 나 이거 동의하지 않을래. 이거 정정해줘 라고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 조치에 대한 거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제3자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당신이 정보 주체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3자에게 제공 못합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라는 거죠. 아니면 이거 제3자 제공 안 하겠습니다 라고 조치를 하고 통지를 하라는 거죠. 자, 피해구제 제도 현황이에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예를 들면 홍길동이 유출이 돼서 뭐 A라는 기업이 예를 들면 유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정부는 국민에 대한 뭐 어떤 그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 정부의 행정부의 큰 의무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보위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키사에게 위임을 했어요. 키사이라는 전문기관의 직원을 뽑아갖고 이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118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지역번호 없이 118로 전화하시면 이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을 토대로 해서 이 기사는 세 가지의 행정 처리를 합니다. 첫 번째 아주 경미하면은 제도 개선 권고를 해요. 누구에게?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너 이러이러한 제도 권고해라. 이런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 이거 고쳐야 돼라고 이제 권고하는 거고. 이거는 행정처벌이 과태료나 과징금 또 이런 행정처벌이 좀 필요하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누구에게 보내냐면 계보위에 이 서류를 작성을 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보위가 보고 과태료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예? 이제 이런 걸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형사처벌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주민번호 같은 거를 주민번호를 수집을 했는데 이걸 안정성 확보 조치를 못해서 유출을 했어요. 이거는 저기 과징금도 되지만 과징금 대상도 되지만 이거는 또 형사처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찰서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 의뢰를 하면은 형법에 의해서 이제 뭐 형사처벌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기사에서 대응을 해서 민원이 이제 들어오면은 전화가 오면은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신고센터는 금전적인 거라든지 이런 보상 이런 거는 없고 어떤 행정조치 뭐 이런 차원이 좀 많죠. 그죠? 그러면 금전적 보상을 좀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누가 운영해요? 개보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민사소송을 가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얼터너티브 디스퓨트 레졸루션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라는 거를 운영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가 전자상거래 있을 때도 전자상거래 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이 각 법에 이런 ADR 제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이 계보위에 이런 거를 내가 손해배상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류가 있겠죠.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개보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을 하면은 이 분쟁조정위원 5인을 이제 위원 풀에서 5인을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뭐 10만 원의 배상, 뭐 20만 원의 배상, 이거는 뭐 배상 뭐 그냥 행정조치면 제도 개선 권고만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하면은 깨져요. 합의하지 않으면.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 이거 합의 안 하겠다. 만약에 뭐 50만 원을 뭐 배상하라고 그랬는데 나 합의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자가 그 다음에는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거죠. 자, 근데 법원에 소송을 내면은 그러니까 1인인 경우에는 뭐 2, 30만 원을 위해서 이게 참 소송을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하여튼 법원에 소송을 하면은 어쨌거나 이 판사는 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난 그 판결을 봅니다. 그래서 거의 99%는 인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이게 권위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은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아,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요. 이 손해배상 제도에는 두 가지가 그냥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죠.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스페셜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법에서 정한다.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요, 주의할 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을 하고 이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정신적 피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정 손해배상. 사실상 피해 입증이 이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 갖고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데 이거 피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법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그냥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정신적 피해가 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은요,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네? 예를 들면 안정성 확보 조치도 잘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때 어떤 뭐 고지도 다 했고 법에서 하라는 거를 다 했으면은 이 징별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에서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암호화 시키라고 했는데 암호화도 안 하고 예? 주민번호는 뭐 암호화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동의해서 수집을 하고 뭐 이런 중과실로 인해서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을 해서 판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실제 피해액은 예를 들면은 뭐 30만 원 정도 배상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에 곱하기 3배에서 90만 원까지 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이 되는 거고 정신적 피해 관련해서는 이 피해자가 피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의 그냥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분실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이걸 배상 규모를 정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봤고요. 아마 제가 이제 벌칙하고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맞아요. 적용제외도 좀 안 한 것 같네요. 근데 요거는 보고, 어, 요거는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이 적용제 부분.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